빅데이터 분석, 딥러닝 분석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딥러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딥러닝이 과연 무엇이냐? 딥러닝 분석은 딥러닝 자체는 그 머신러닝의 하나의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적으로는 그 인간의 뇌가 이제 정보를 처리하고 학습하는 방식을 모방한 그런 인공신경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인공신경망이 뭐 사실은 딥러닝이라는 용어 이전에 이미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인공신경망이라는 개념 그리고 그 원리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게 바로 딥러닝입니다. 자, 딥러닝은 그 여러 개의 층을 갖고 있는 이런 신경망, 이 층이 하나의 이제 레이어인데요. 레이어가 여러 개, 이 복수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있는 이 신경망을 통해서 그 입력 데이터 자체에서 이제 고수준의 추상화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어를 거칠 때마다 어떤 추상화된 정보로서 이 고수준의 정보로서 우리가 이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각 층에서 점차 복잡한 이런 특성을 학습하고 그리고 추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사실은 이제 2000년대 들어서 기존의 인공신경망의 한계를 극복을 해버렸어요. 어떤 게요? 바로 딥러닝이요. 그래서 딥러닝이 인공신경망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극복하면서 그리고 게다가 타 알고리즘의 성능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한계를 뛰어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그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인공신경망이란 용어 대신에 딥러닝이라는 그런 새로운 이름을 제안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적으로는 그 인공지능이라는 artificial intelligence 안에 그리고 머신러닝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머신러닝이라는 분야 안에 이제 딥러닝이라는 그런 개념, 용어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딥러닝의 이제 좀 주요 구성 요소들을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은 인공신경망. 이게 이제 딥러닝의 기본 구성 요소죠. 근데 그 기본 구성 요소가 이제 입력층, 그리고 은닉층, 그리고 출력층.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부터 입력을 받아내는 그 입력에 대한 입력 레이어, 인풋 레이어죠. 여기 이제 그림으로도 여기 인풋 레이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이상의, 물론 이제 하나 이상이라는 게 딥하게 여러 개의 계층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복수계의 여러 인닉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웃풋 레이어, 바로 출력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층 레이어가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뉴런들로 갖고 있습니다.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하나의 레이어에 5개의 뉴런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5개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레이어의 뉴런 수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 뉴런들은 서로 가중치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뉴런과 이 뉴런이 연결되는 이 화살표, 이 엣지는요, 이 안에 어떻게 보면 가중치가 이제 정의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인공신경망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 포함이 되는데요. 활성화 함수. 이 뉴런이 각각의 뉴런이 이제 출력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출력의 어떤 값을 결정하는 그런 함수가 활성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사실상 이 뉴런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하게 웨이트와 바이어스로 구성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회귀 리니어 레그레션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 뉴런 하나는. 근데 이 뉴런에 대한 결과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치면서 이제 비선형 형태로 바뀐 거죠. 비선 형태의 결과로 우리가 출력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한된 비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활성화 함수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로스 펑션입니다. 자, 로스 펑션은 손실 함수인데요. 실제 모델이 예측을 내놓을 때 그 예측이 이 예측 값이 실제 값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 정도를 계산하는 게 로스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을 통해서 이 로스를 줄여가는 과정으로
이제 모델이 점점 학습하고 최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경망의 가중치를 최적화하는 데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바로 옵티마이저입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으로는 이제 활성함수를 통해서 연결되는 구조, 그 다음에 전체 모델이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계산해주는 로스 펑션, 그리고 로스 펑션에 대한 결과를 받아서 다시 한번 이 뉴런들이 가지고 있는 가중치를 조절해주는, 최적화시켜주는 옵티마이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딥러닝이 이제 가지고 있는 특징이요. 이제 좀 자동으로 피처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처를 우리가 이제 설계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법과 다르게 그 피처 자체를 딥러닝 모델이 알아서 자동으로 특징을 추출하고 학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자동으로 되는데 그거를 자동으로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지만 자동으로 사람의 간섭 없이 중요 피처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추출하고 학습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는 피처 엔지니어링의 필요성을 조금은 줄여줄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처리 능력이 이제 보유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어떤 그 정형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같은 이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도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형태의 텐서 형태로 이 모든 다양한 데이터들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변환해서 가져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각 데이터의 유형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유형에 특화된 형태의 이런 신경망 구조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이미지 쪽에서는 CNN,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속된 시퀀셜한 그런 데이터 특성에 맞는 RNN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텍스트, 오디오 이런 것들이 이제 연속된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RNN에 맞는 구조 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응용 분야를 좀 보면요. 대표적으로 이제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음성 처리, 그다음 게임이나 뭐 로봇 공학 쪽에 이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컴퓨터 비전이야 이제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오브젝트 디텍션, 그다음에 뭐 자동차 번호판 인식과 같은 이런 간단한 예에서도 이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달성하고 있고요. 그다음 자연어 처리에서도 이제 트랜슬레이션 하는 그 머신 트랜슬레이션이죠. 머신 트랜슬레이션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센티멘트 어널리시스, 그다음 챗봇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 자연어 처리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이제 챗 GPT나 아니면 GPT-4o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사실은 이제 자연어 처리에서 이제 비롯된 기술이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음성 처리, 음성 기반의 명령 실행, 음성 변환, 음성 생성 등이 이 음성 처리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공지능 스피커에 음성 기반으로 명령을 실행하잖아요. 네, 그게 다 이제 이 딥러닝을 통해서 좀 더 정확도 높은 음성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 목소리를 변조시키거나 변환하거나 아니면 텍스트 투 스피치, 우리가 전자책을 읽을 때 전자책을 이제 자동으로 읽어주는 이런 AI들, 이게 이제 대표적인 TTS 기능들이죠. 그거에 대해서 음성 합성, 생성과 관련된 부분도 다 모두 음성 처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게임 및 로봇 공학과 같은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같이 그 풀 셀프 드라이빙 FSD가 되는 이런 것들도 그냥 된 게 아니고요. 이런 딥러닝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진짜 이 자율주행이 수행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한참 이제 지났지만 그래도 이 알파고와 같이 그 바둑을 인간을 이긴 그런 사례로 그 게임에 대해서 또 두각을 발휘하는 그런 딥러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딥러닝에 대한 이제 좀 대략적인 러프하게 좀 어떤 딥러닝의 개념도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제 좀 더 이 역사적으로 딥러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역사적으로는 바로 이 Artificial Neural Network, 인공신경망이라는 부분에서 이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인공신경망은 그 인간 두뇌에 대한 이런 계산적 모델, 즉 인간 두뇌를 약간 모방하는 형태로 그 모방된
어떤 수학적 계산적 모델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구현해 보자라고 해서 시작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인간의 뇌를 구조를 모방한 어떤 형태예요. 근데 뇌는 어떻게 이제 동작하느냐? 이 뉴런과 뉴런 사이에 정기적인 신호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뉴런 구조, 이제 활성화 작동 원리를 본따서 만든 건데, 이 인간의 뉴런 구조는요, 근데 이 입력은 결국엔 자극이에요. 우리 인간도 결국엔 어떤 자극에 따라서 그 자극에 대한 반응 과정. 근데 이거를 수학적 모델로는 인풋으로 값이 들어오면 그거에 따른 아웃풋이라는 그런 입력과 출력이라는 관계로 연관되어서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자, 이렇게 생물학적 어떤 신경세포를요, 우리는 어떤 수학적 모델, 계산적 모델을 할 수 있는 이런 인공 뉴런 형태로 만든 거죠.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신경세포 뉴런입니다. 이거 하나가 이제 어떤 뉴런 구조에 뭐 말 그대로 여기에는 이제 각각의 필요한 걸로 수상돌기, 축색돌기, 그리고 신경연접이라는 그런 세 가지 주요 구성이 있는데, 자, 수상돌기는요, 이 다른 신경세포들과 축색돌기들 사이에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덴드라이트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걸 수상돌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축색돌기는 이런 수신되었던, 그러니까 전기화학적 신호를 받아들이고, 아니 여기서 이제 다른 데서 연결된 그 축색돌기에 와서 연결된 전기적 화학 신호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받아들였던 전기화학적 신호, 이거에 대해서 합성 결과값을 보내는, 근데 그 값이 그냥 보내는 건 아니고 특정 인계값을 이상을 보여주면 그 신호를 내보내는 형태의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엑소는 이 수상돌기로부터 얻어낸 여러 가지 신호들을 종합해서 특정 인계값이 넘을 때 이걸로 이제 신호를 내보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그 시냅스, 신경 연접에 따라서 이 수상돌기랑 축색돌기 이 사이에 연결 부위가 됩니다. 그래서 전달되는 신호를 증폭할 거냐 아니면 감쇄할 거냐. 그래서 증폭과 감쇄의 역할을 하는 이제 시냅스가 있습니다. 결국엔 이 세 개로 우리가 어떤 뉴런의 메커니즘이 이제 좀 구성이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모방을 해서 그냥 뉴런이 아니라 이제 아티피셜 뉴런입니다. 그 뉴런을 인공적으로 모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경세포 구조를 좀 단순화하고 모델링을 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노드들이 있고요. 그 노드와 엣지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노드들은 이제 입력과 가중치를 곱해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입력값이고요. 그 입력값과 가중치, 이 엣지의 가중치를 곱해서 그리고 계산되는 선형 구조예요. 리니어예요. 이거 하나로 보면은 리니어라고요. 근데 이 리니어가 이제 여러 개 있는 거고 레이어마다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결국엔 최종적으로 썸되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서 방출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 구조는 어떻게 보면 아까 봤던 생물학적 그 뉴런 구조랑 똑같죠. 다양한 입력을 받아서 우리가 특정 인계값이 이상이 되면 엑손으로 그 데이터를 내보냈던 그런 구조와 비슷하게 다 받아서 썸한 다음에 그게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서 밖으로 아웃풋으로 나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공신경망의 좀 역사를 보면요. 사실상 최초의 인공신경망은 1943년 맥컬러와 피치에 의해서 이제 신경망이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초기 버전, 즉 생물학적 그런 뉴런을 그대로 모방해서 만들어진 인공신경망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한참의 시간이 흘렀지만 1956년도에 로젠블렛, 이 프랭크가 햅 가설에 따라서 인공신경망이 스스로 문제에 맞춰 학습하는 그런 퍼셉트론을 개발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기존에는 학습을 못했냐? 네, 1943년도에 맥컬러피츠가 개발한 최초의 인공신경망은 수학적으로는 그 어떤 모방을 해서 생물학적 뉴런과 유사한 형태의 인공신경망이 만들어는 졌지만 그게 스스로 학습하는 형태의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즉 스스로 학습하지 못하니 사람이 일일이 이걸 통해서 뭐 이제 스스로 학습하지 못하니까 사람이 이제 계산하고 학습하는 형태로 사용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스스로 학습하는 형태로 맞춰야, 아니 스스로 문제 맞춰서 학습할 수 있어야 이제 진짜 인공신경망이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게 만든 모델이 바로 퍼셉트론인 겁니다. 퍼셉트론. 그래서 인공신경망 자체는 맥컬러피츠가 만든 게 맞는데 스스로 문제를 맞춰 학습하는 지금 거의 뭐 딥러닝의 어떤 전신과 같은 모습을 하는 퍼셉트론이 이때 개발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햅 가설이 뭐냐면 이 햅 가설이 학습 과정에서 그 신경세포 뉴런 사이의 연결 강도를 조절하는 게 이제 햅 가설인데,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런 거야. 그 뉴런이 이제 두 개의 뉴런이 동시에 활성화됐다. 그러면 동시에 이 뉴런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 뉴런과 뉴런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시냅스의 강도도 강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반대로 햅 가설을 다시 반대로 생각하면 뉴런이 비동기적으로 활성화된다. 같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비동기적으로 활성화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 뉴런들 사이의 연결은 약해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뉴런들 사이의 연결이 강하다, 약하다라는 거를 연결 강도로, 웨이트로 조절하는 게 가능하게끔 만든 게 바로 퍼셉트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거야. 웨이트를 조절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마빈 민스키, 시모어 페퍼트가 이제 퍼셉트론이 비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제 XOR 그 논리 연산을 기준으로 없다라는 걸 증명을 해버려요. 대표적인 XOR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을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구분할 수 있는 선 하나를 찾아야 돼요. 아니 어떤 선으로 이거를 구분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긋든 이렇게 긋든 아니면 이렇게 긋든 지금 현재로서는 빨간색을 빨간색대로 파란색을 파란색대로 구분하는 게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래서 결국엔 XOR 프로블럼을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마빈 민스키가요. 자, 이제 이거를 구조적으로는 퍼셉트론이라는 모델을 만들었던 프랭크 로젠블렛.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 봐왔던 입력과 웨이트, 그리고 그 입력과 웨이트에 대해서 바이어스를 더해가지고 모든 합을 계산한 게 Z가 되고요. 이 Z 값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서 1 아니면 0 형태의 어떤 스텝 펑션으로 초창기 스텝 펑션, 스텝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치는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결국엔 이런 XOR 논리 연산도 못한다라고 해서 철저하게 이때부터 이제 추운 겨울이 찾아옵니다. AI의 추운 겨울. 자, 그래서 이거를 퍼셉트론이 하나로는 안 되니 두 개 이상을 직선으로 표현하려면 엔드 연산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이 하나 있고 이렇게 선을 하나 더 그어서 이 두 개의 선, 이 선과 이 선을 엔드 연산해서 두 선으로 만들면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직선이 나온 거죠. 두 개 이상. 그래서 여러 이런 어떤 엔드 연산으로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여러 계층으로 표현해야 되는 그런 다층 퍼셉트론의 개발 탄생을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MLP,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 이때 이 개념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은 아니 하나의 레이어의 퍼셉트론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퍼셉트론을 층으로 구성하자.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MLP입니다. 근데 이 다층으로 이제 멀티 레이어로 퍼셉트론이 구성되다 보니 학습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우리가 알다시피 액티베이션 펑션, 이 활성화 함수가 스텝 펑션이야. 0 아니면 1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전구 켜지듯이 1 아니면 0으로
그 스텝 펑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깊게 이렇게 딥하게 있는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를 계산하기에는 적합한 함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미분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인공신경망과 딥러닝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자, 인공신경망은요, 원시 데이터에서 직접 특징을 추출합니다. 즉, 데이터를 가공하고 거기에 필요한 피처에 대해서 얻어요, 추출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특징 벡터가 피처 벡터가 입력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 벡터들의 품질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원시 데이터가 특징 추출, 특징 벡터의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신경망을 통해서 출력이 됩니다. 자, 딥러닝은 이 특징 추출과 학습을 함께 수행을 해요. 함께. 그래서 이 데이터로부터 효과적인 특징을 학습을 통해서 추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수한 성능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인공신경망과 딥러닝이 구조적으로 인공신경망은요, 은닉층이 이제 소수의 은닉층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딥러닝은 은닉층이 다수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딥한 이런 다층의 어떤 구조도 이제 딥러닝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역전파, 백프로퍼게이션인데요. 백프로퍼게이션은 그 출력 변수의 이제 우리 실제 값, 정답이죠. 그리고 이제 예측값, 모델이 예측한 값, 그 두 개의 값들 간의 차이, 즉 이게 오차,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다시 백으로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변경하는 전파 과정, 그래서 백프로퍼게이션입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 자, 이게 이제 백프로퍼게이션 하는 그 과정인데요. 우리가 그 로스 펑션에서 결과적으로 나온 그런 차이,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를요, 결국엔 그거를 각각의 신경망의 가중치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형태로, 왜 조정을 해야 되냐? 결국엔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각 뉴런들의 그 가중치와 바이어스 값을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경망을 통해서 우리가 생겼던 그 오차, 오류를 역으로 전파시켜서 각 뉴런들이 가지고 있는 가중치 바이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거를 그냥 변경하는 게 아니라 그 뒤로 계속 백 프로퍼게이션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줄여야 될지, 그 뒤로 얼마나 또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가중치를 조정해야 될지, 또 그 뒤로 계속 전파하면서 그 로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계속 웨이트들을 조정하는 형태의 업데이트,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백프로퍼게이션입니다. 그 백프로퍼게이션은 사실 폴 워버스가 1974년도에 박사 논문으로 이 내용을 썼어요. 근데 이제 비로소 1982년도에 이르러서야 학술지에 발표되면서 공개되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도 1985년도에 데이비드 파커, 그다음에 얀 르쿤이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에서 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1986년도에는 루메헐트, 제임스, 제프리, 로널드와 같은 이제 여기서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이제 이 내용을 또 공개를 했는데, 백프로퍼게이션을. 그래서 1986년도에 아니 이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다층 신경망에 대한 해결 방법이다, 이 백프로퍼게이션이, 그렇게 제안을 하고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그 멀티레이어를 거치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그 웨이트 그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필요했고, 그걸로 이제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다친 신경망 해결 방법이다, 백프로퍼게이션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주목은 받았지만, 당시에 이 백프로퍼게이션이 이렇게 잘 작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층 신경망에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인기가 있었던 서포트 벡터 머신, 랜덤 포레스트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더 좋다,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 그래서 결국엔 좀 냉정한 평가를 또 받았죠.
근데 그 이후에 1996년도에 이르러서야 또 한참 지났죠. 그때 이제 르쿤 교수님이 이제 1995년도에 연구해서 이 역전파가 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걸 새롭게 이제 대안처럼 이제 쓸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서 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백프로퍼게이션이 이제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적으로는 이제 순전파, 그 forward propagation이에요. 백이 아니라 forward로. 그래서 입력 데이터 자체가 신경망의 입력층을 시작해서 각 층을 통과시키죠. 통과한 다음에 처리되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feed forward, 순전파되는. 그래서 각 뉴런들이 이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사용해서 입력 신호 처리하고 활성화함수 통해서 다음 층으로 전달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순전파 과정으로 최종적인 출력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원래 신경망의 어떤 과정이죠. 근데 이 출력층에서 최종 출력값을 생성할 때까지 계속하고 최종적인 출력을 하게 되면 그 출력된 결과가 결국엔 실제 정답과의 차이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오차 계산입니다. 이 로스 펑션이 오차가 얼마나 나는지 그 차이가 이제 계산이 되는데 실제 신경망의 출력이니까 예측값이죠. 그 다음에 타겟이 되고 있는 목표값, 정답, 그 차이를 계산해서 오차를 측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오차 함수 이제 많이 쓰는 게 그 회귀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 평균 제곱 오차, 그 mean squared error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분류에 대한 문제를 쓸 때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펑션을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을 이제 오차에 대한 역전파를 수행할 때는 다시 백으로 이 계산된 오차가 있잖아요. 이 계산된 오차를 사용해서 이제는 반대로 출력층부터 시작해서 입력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각 층의 가중치를 조정해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 오차를 미분으로 계산해서 가중치에 대한 오차를 미분 계산해가지고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계속 업데이트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미분 계산에 따라서 체인 룰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신경망이 체인 룰에 따라서 쫙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거꾸로 연쇄된 어떤 체인 룰에 따라서 미분 계산이 수행이 되고 그리고 각 가중치가 최종 출력 오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중치가 업데이트돼서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중치가 이제 조정을 되면 근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보통은 이제 경사각법, 그레디언트 디센트와 같은 값을 최소화시키는 그러니까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최적화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경사하강법과 같은 방법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옵티마이저도 이제 좀 이따가 다룰 텐데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효율적인 그런 경사하강법 알고리즘 종류들이 이제 연구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러닝 레이트, 학습률 매개 변수가 그 가중치 조정을 어느 단위로 할 건지에 대한 크기를 결정하는 그런 또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 값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각각의 요소들을 이제 점점 뭐 이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때 또 이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역사적으로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층 신경망, 즉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쓰다 보니까 은닉층이 많다. 딥 러닝이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굉장히 많은 은닉층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은닉층 수가 많을수록 사실은 좀 더 어려운 복잡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다르게 너무 딥하다 보니 이 백프로퍼게이션을 해야 되는데 백프로퍼게이션을 하기 위해서 던지는 가중치 바이어스에 대한 업데이트가 결국엔 너무 딥하다 보니 가면 갈수록 백으로 가면 갈수록 이 미분이 불가능해져서 0으로 수렴되는 형태 즉 이게 바로 베니싱 그레디언트입니다. 소멸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그레디언트 기울기가 베니싱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엔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또 이제 연구가 수행이 됐죠. 이 초기층에서 가중치가 업데이트 안 되면요 사실 학습도 매우 느려지고요. 그럼 결국엔 충분히 학습이 안 되면 신경망 전체의 성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엔 정확도든 뭐 여러 가지 성능 지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이런 시그모이드 펑션 혹은 그와 비슷한 하이퍼볼릭 탄젠트와 같은 이런 전통적인 함수들이
이 입력값이 좀 클 경우에 커도 사실상의 그레디언트는 매우 작아지는, 그러니까 입력값이 절대적으로 커도 그레디언트가 매우 작아지는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한 문제로 이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이 어느 정도 큰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이런 뭐 리니어 혹은 시그모이드 함수 등을 많이 사용했는데 전통적으로, 근데 시그모이드, 하이퍼볼릭 탄젠트 대신에 이제 새로운 액티베이션 펑션이라 할 수 있는 렐루가 등장을 합니다. 렐루. 레티파이드 이제 리니어 유닛에서 렐루 이 함수가요. 사실 다른 것과 다르게 0 이하는 다 0이고요. 0 이상부터는 그 실제 x 값을 그대로 다 반영해주는, 굉장히 큰 값도 다 반영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의 액티베이션 펑션이 만들어집니다. L 같은 경우는 똑같은데 0 이상 값은 똑같은데 0 이하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굴곡 있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결국엔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바꿨다 보니 백 프로퍼게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기울기가 충분히 이 입력층까지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액티베이션 펑션도 굉장히 중요한 이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그런 꼭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활성화 함수,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 과연 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각 뉴런에서 발생하는 그 신호의 총합을 받아서 다음 뉴런으로 전달하는 그런 출력 신호로 변환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그 뉴런이 있잖아요. 그 뉴런에서도 우리가 전기적 신호를 받아서 그 전기적 신호에 대한 총합을 보고 어떤 특정 인계치를 넘어가면은 그게 활성화돼서 이제 다음 엑손으로 이렇게 전달했던 그 원리를 똑같이 이 인공신경망에서도 이 신호의 총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값의 총 합계를 본 다음에 그거를 다음 뉴런으로 전달할 때 어떤 식으로 전달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활성함수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경망에서는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비선형성을 추가할 수 있게 돼서 그냥 단순한 뉴런의 선형 형태의 동작을 이제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비선형성을 제공해서 복잡한 함수를 근사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신경망 훈련 과정에서 이 백프로퍼게이션, 아까 봤던 것처럼 백프로퍼게이션을 통해서 그 뉴런의 가중치, 바이어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바로 액티베이션 펑션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입력 데이터의 그 스케일링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좀 액티베이션 펑션을 다르게 가져가야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모델 수렴 속도, 성능 최적화 관점에서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치는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스탠다디제이션, 그러니까 표준화가 돼 있다. 이제 표준화돼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평균 분산값을 통해서 이제 표준화돼 있는 형태의 전처리를 거쳤으며, 그거에 따라서 하이퍼볼릭 탄젠트, 그 소프트 사인과 같은 함수가 적합한 형태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데이터가 0과 양수 범위로, 그러니까 민맥스 스케일링과 같은 어떤 특정 0과 양수 범위의 값으로 스케일링이 되어 있다 라고 할 때 적합한 게 렐루 계열의 함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렐루는 0 이하는 0이고 0 이상은 x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의 액티베이션 펑션이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도 그런 식으로 스케일링이 되어 있으면 아주 이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깊은 그 딥한 그런 네트워크 상황에서는 사실은 렐루 계열 함수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렐루 계열 아까 봤던 것처럼 굉장히 깊은 신경망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형태죠. 왜냐하면 x 이상의 값은 x를 그대로, 0 이상의 값은 x를 그대로 값을 반영을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출력층에서 사실은 이제 문제의 종류에 따라서 시그모이드로 갈 거냐, 소프트매스로 갈 거냐 이걸 선택하게 되는데, 보통 시그모이드는 이진 분류할 때 0과 1 사이의 값으로 이진 분류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매스는 클래스가 여러 개일 때 다중 분류를 할 때 이제 선택을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현재 그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이제 초창기 신경망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스텝 펑션, 계단으로 이렇게 돼 있는
스텝 펑션, 그다음 리니어 펑션. 근데 스텝 펑션은 사실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니 스텝 펑션 가지고는 미분이 되지 않으니 사실상 이제 그 어떤 학습이 되지 않는 학습시킬 수 없는 자동으로 되게 만들 수 없는 그런 액티베이션 펑션이었죠. 그 뒤에 이제 뭐 시그모이드 계열 여기 보면 이제 시그모이드 뭐 함수 그다음 아니면 하이퍼블릭 탄젠트와 같은 이런 함수들이 이제 미분 가능한 형태로 근데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단점이 있었죠. 이게 이제 사실 이 값이 0과 1 사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즉 이제 좀 제한된 값들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결국엔 딥한 그런 신경망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 두 개도. 그래서 이제 렐루 계열이 나왔고, 자 렐루는 0 이하는 0이고 그냥 이유는 x 값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주 식도 간단해요. 이게 너무 식이 간단해서 렐루를 쓰면 오히려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더 뭐 계산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좀 더 보완하고자 하는 리킬렐루는 0 이하는 0은 아니고요. 0.1x 정도의 값을 반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이제 맥스 아웃, 이제 최대값 반영해주는 그 다음에 엘루는 여기 보면 0 이상은 또 똑같이 x인데 0 이하를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반영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좋겠죠.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이 0 이하를 반영해주면 좋지만 그래도 계산량은 많아집니다. 네, 렐루에 비하면 훨씬 많아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눈에 그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거 시그모이드 계열의 이런 여러 가지 액티베이션 펑션들, 그 다음에 리니어, 레티파이드 그 이제 렐루 계열의 여러 가지 함수들 이걸 이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는 이제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차피 단점이 있다. 깊은 신경망에서는 좀 어느 정도 제약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와 반면에 이제 렐루 같은 이제 렐루는 일단 여기 최대값이 다르죠. 시그모이드는 결국엔 뭐 0부터 1이든 마이너스 1부터 1이든 이제 이 범위 안에서 이제 제한된 환경 속에서 돌아가는데 렐루는 이제 이게 제한이 없죠. 제한이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쓸지 고민하고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이슈가 바로 초기 가중치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이 처음에 초창기에 초기 가중치 값을 무엇으로 할지 뭐 아주 단순하게는 뭐 0으로 그냥 값을 초기화한 다음에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근데 0으로 하는 순간 굉장히 제약이 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습이 아예 안 되는 형태의 그런 어떤 제약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신경망의 학습 속도나 뭐 최종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 초기 가중치 값을 어떻게 설정하지가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초기 가중치 값을 뭘로 하는지에 따라서 수렴 속도를 개선할 수도 있고 뭐 아까 봤던 것처럼 그 베니싱 그레디언트 기울기가 소멸되는 문제 아니면 그 반대로 기울기가 폭발하는 이런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게 바로 초기 가중치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그런 가중치가 결국 학습 과정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기반의 최적화 알고리즘의 성능을 저하시켜 버리는 그러니까 가중치 값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초기 값이 다른 알고리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만약에 모든 값을 같은 값으로 초기화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모든 뉴런들이 같은 방식으로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0으로 같은 값으로 하든 아니면 0이 아닌 다른 같은 값으로 수행을 하든 이런 초기화에 따라서 학습이 거의 뭐 불가할 정도로 이제 큰 성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이제 뭐 RBM, 리스트리드 볼츠만 머신과 같은 이런 여러 모델들을 제안해서 근데 RBM이 초기 가중치가 너무 복잡해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좀 더 간단하면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초기 가중치 값 설정하는 이런 방법들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자비에 벤지오, 그 다음에 허 이런 두 분이 이제 초기 가중치를
설정하는 방법들을 제안을 했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제 깊은 신경망에서도 가중치를 어느 정도 잘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작은 랜덤 값으로 초기화를 할 거냐, 아니면 아까 그 자비에르나 글로롯, 이제 글로롯이라 보통 많이 하는데 이제 이 초기화를 쓸 건지, 그다음 이게 다 이제 인물들의 이름입니다. 초기화를 쓸 건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작은 랜덤 값을 선택한다는 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초기 가중치 값을 그냥 작은 수, 뭐 0과 1 사이의 작은 값으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아니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해서요, 무작위로 이제 초기화를 합니다. 처음에 이제 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할 때는 그 우리가 뭐 특정 y 값을 어떻게 할지, 그래서 마이너스 y부터 y까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갖도록 우리가 이제 초기화를 시킬 수 있죠, 웨이트에 대해서. 근데 일반적으로 이 y 자체는 우리가 0.01과 같은 굉장히 작은 값, 혹은 이제 팬인 팬아웃이 있는데, 팬아웃은 이제 출력 뉴런의 수고 팬인은 입력 뉴런의 수예요. 그러니까 팬아웃은 출력 뉴런의 수에 이제 루트 씌운 다음에 그거보다 1, 이 값으로 상대적으로 좀 작은 값으로 균등분포를 가져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다르게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야 정기분포 따르게 해서 0과 이제 분산, 평균 둘 다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 만들고, 이것도 이제 매우 작은 값으로 설정을 해서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작은 값으로 이제 설정한 다음에 정기분포로 우리가 가중치를 초기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프레임워크가 균등분포를 그냥 가져가요. 균등분포가 디폴트입니다. 별도로 다른 걸 초기화로 지정하지 않으면 그 균등분포로 알아서 초기화가 되는 형태입니다. 근데 그 이제 방법 중에 글로롯, 자비에르, 그 다음에 이런 두 가지 초기화 방법은요, 글로롯은 팬인, 팬아웃, 즉 입력 뉴런의 수와 그 다음에 출력 뉴런의 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서 가중치 스케일을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 뭐 선형 또는 시그마, 이제 양극단에서 포화되는 함수일 때 이걸 사용하면 좋은데, 자, 균등분포, 정기분포 둘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균등분포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할 때는, 자, 마이너스, 그리고 이 값이 이제 이 값으로 따서 마이너스로 할 거냐 그냥인데, 여기 팬인, 팬아웃의 값을 더해요. 더한 다음에 거기 분의 6 그리고 루트를 씌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값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팬인, 팬아웃이라는 그 변수 값에 따라서 적절한 그 가중치 초기화의 범위를 결정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정기분포는 뭐 똑같은데 팬인, 팬아웃을 더한 거야 분의 2, 그리고 루트를 씌운 거를 뭘로 사용하냐면 이걸 표준 편차 값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거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글로롯 초기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허 같은 경우는 좀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을 쓴다거나 그거 비슷한 그 유형들을 쓸 때 좀 선호되는 형태의 초기화입니다. 그 자비의 초기화보다는 더 큰 분산을 사용하죠. 분산값을. 그 분산값이 이제 크다, 좀 더 크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가중치를 초기화하는데 이제 그 렐루 양수 특성, 출력 특성을 보완하는 형태로 이제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별 차이가 없어요. 팬 아웃 없고 팬 인에다가 그냥 6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값이 조금 더 커지겠죠, 값이. 그리고 이제 정규분포도 마찬가지로 팬 인만 고려하고 이제 사용을 해서 좀 더 큰 값, 좀 더 큰 분산값을 이제 사용하는 형태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코스트 펑션, 그 로스 펑션, 뭐 코스트 펑션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모델이 예측한 값과 실제 우리가 정답이라 할 수 있는 타깃값, 이거 사이에 이제 값의 차이를, 오차를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함수가 바로 이 코스트 펑션, 로스 펑션입니다. 이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가중치 조정하고, 그다음 예측오류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는데, 이때 이제 회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수제곱법 한 번에 해를 찾잖아요.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머신러닝은 통계 분석에선 한 번에 최적해를 찾아요. 그러니까 한 번 계산으로 한 번에 최적화된 그런 회귀를 찾는데, 딥러닝은 한 번에 학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한 어떤 가중치를 줄이기 위한 그러니까 가중치와 편향을 이제 조절하기 위한 변경하기 위한 그래서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중치와 편향을 변경하는 이런 역전파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기본 전통적인 통계 분석과 딥러닝은 이제 방법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되게 돌아가는 이 딥러닝 그러니까 결국엔 그 상태 지금 현재 얼만큼의 오차가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이제 계산해야 될 로스 펑션이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회귀는 평균 제거, 그다음 분류는 교차, 엔트로피 계열을 많이 쓰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평균 제곱 오차, 민 스케일 에러, 이제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에 대다가 스케일, 제곱을 취하고 그거를 합하고 평균을 내죠. 그래서 회귀 문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게 MS입니다. 민 스케일 에러. 그러니까 스케일드니까 큰 오차에 더 큰 페널티를 부여하는 형태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인데요. 이거는 분류, 전형적인 이제 분류에 사용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뭐 다중 분류냐 아니면 바이너리 형태의 클래시피케이션이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식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실제 값과 예측 값의 로그를 취하는 겁니다. 실제 값과 예측 값의 로그를 취하는데 그걸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개가 다 이제 n 개만큼 마이너스 취한 값을 다 합칩니다. 그게 이제 결국엔 어떤 차이를 오차를 보여줄 수 있는 교차 엔트로피의 값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이제 분류 문제에 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예측하는 확률과 실제 레이블 사이의 그 차이를 직접적으로 계산합니다. 예측하는 이런 확률 값에 실제 레이블은 이 정도 값을 가지고 있으면 그 차이를 계산할 수 있는 그 값을 합치는 그런 로스 펑션이고요. 그래서 잘못된 예측이 있을 경우에는 높은 페널티를 부여하는 형태로 또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부분은 옵티마이저입니다. 옵티마이저는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이제 종류가 많지 않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좀 더 개선되고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도입된 그런 옵티마이저가 지금도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자, 옵티마이저가 이제 기본적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 SGD 같은 아주 기본적인 옵티마이저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경사하관법이에요. 그냥 스텝마다 무작위로 데이터 샘플 기반으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합니다. 일단 과정도 간단하고 계산 비용도 낮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요. 그리고 조금 비교적 작은 데이터셋에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작은 데이터셋에 한번 돌려볼 그런 목적으로는 지금도 기본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와 다르게 이제 모멘텀은 이 옵티마이저 SGD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 즉 좀 빠르게 어떤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전 업데이트의 방향을 고려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이전에 이렇게 업데이트했다라는 그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향을 고려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 이 움직임의 관성, 모멘텀, 그러니까 움직이는 걸 계속 그 한쪽 방향으로 움직였던 거를 계속 그 방향으로 더 움직이게 하는 이런 관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지역 최소값을 탈출할 수도 있고 더 빠르게 수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이 모멘텀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움직임이 이제 가속도가 붙는 것처럼 이 계속 가중치가 이제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적으로 갇힐 수 있는 그 지역 로컬 미니멈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벗어나고 빠르게 수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복잡한 로스 펑션을 가진 이런 문제 그런데 이제 로컬 미니멈에 갇히기 쉬운 그런 문제에 좀 적합한 그런 옵티마이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AG인데요. NAG는 이제 현재 위치가 아닌 모멘텀 방향, 그러니까 이제 모멘텀을 고려하는데 모멘텀의 방향으로 약간 앞선 위치. 그러니까 그냥 모멘텀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그 모멘텀의 방향에 좀 더 앞선 위치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모멘텀보다 좀 더 앞선 위치로 가져가니까 그걸 통해서 향상된 그리고 정밀한 업데이트가 가능한 형태로 좀 개선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AG 방법도 빠른 수렴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경로가 좀 중요한 이런 최적화 문제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이다 그레드인데요. 에이다 그레드는
개별적인 학습률을 매개변수, 각 매개변수에 이제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매개변수의 업데이트 빈도에 따라서 학습률을 조절합니다. 학습률이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업데이트 빈도, 지금 매개변수의 업데이트 빈도가 얼마나 되냐, 그 빈도 값에 따라서 학습률이 조절되는 거죠. 그래서 빈번하게 업데이트되는 이 매개변수의 학습률을 감소시켜가지고 너무 빈번하게 매개변수가 어떤 특정 매개변수가 빈번하게 업데이트되면 거기에 따른 학습률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좀 스팔스한 희소 데이터에 적합하고 그리고 차원이 높은 그런 큰 차원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에이다 델타인데요. 에이다 그레드도 이제 어떤 단점이 있는데 그걸 좀 발전시킨 방법으로 그 과거에 모든 그레디언트를 다 고려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에이다 델타는 최근의 그레디언트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률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또 방지하고요. 그 에이다 그레드가 이제 그런 단점이 있었죠. 이제 그 러닝 레이스를 줄이는데 그거를 너무 이제 급격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좀 방지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형적인 이제 학습 과정을 좀 더 스테이블하게 만들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의 데이터셋에서 안정적인 학습하고자 할 때는 에이다 델타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MS 프루프 이거는 에이다 그레드를 이것도 개선을 한 버전입니다. 에이다 그레드를 개선했는데 이때 이제 최근의 그레디언트만 반영하는 거 이거는 이제 에이다 델타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학습률을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자는 방법 이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간단하고요. 효율적인 학습률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제 사용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옵티마이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담이 있습니다. 어댑티브 모멘트 에스티메이션 아담이 있는데요. 이게 말 그대로 모멘텀 그 다음에 아까 봤던 RMS 프로프 같은 이 두 가지의 아이디어를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RMS 프로프 많이 쓰던 방법이었고 모멘텀도 많이 썼는데 이 두 가지를 장점을 합쳐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 모멘트는 평균, 두 번째 모멘트는 분산을 추정하는 형태로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합니다. 그래서 매우 효율적인 학습률 조절이 가능해졌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조건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담은요 사실상 딥러닝 애플리케이션에서 기본 옵티마이저로 그냥 권장할 정도로 기본으로 사용할 정도로 많은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담 이후에 뭐 그럼 없었냐? 있었죠. 좀 더 아담을 개선한 아담 맥스. 아담 옵티마이저 이제 변형인데요. 아담은 이제 엘트놈 기반으로 동작을 하는데 얘는 무한대 롬을 가집니다. 무한대 롬. 그래서 무한대 롬을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한다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좀 더 강건하고요. 그래서 좀 불안정한 데이터셋에서 아담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형태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의 지금 현재 뭐 스케일이 크거나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데이터셋에서는 아담 맥스가 좀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나담인데요. N이 붙었어요 앞에. 그 네스트로브 아까 그 기억나시는 NAG 같은 그 NAG의 모멘텀과 기존의 아담 옵티마이저와 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업데이트를 현재의 위치가 아닌 예측 위치에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원래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그 이제 그 이후에 그 어떤 위치에서 예측 위치에서 계산을 수행한다는 이런 개념. 그 네스트로브의 이제 모멘텀의 개념이죠. 그거를 결합시킨 거야. 그래서 아담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다음 네스트로브의 원래 빠른 속도, 빠른 수렴 속도 이 장점을 결합시켜서 좀 더 빠르게 최적점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수렴이 요구되는 그런 좀 복잡한 신경망에서 유리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담 W입니다. 아담 W. 아담의 변형이죠. 이제 이것도 변형인데 가중치 감쇄, weight decay 이거 가중치 감쇄를 좀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담 W도 많이 쓰는 게 이제 가중치 감쇄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아담의 장점은 그대로 가져요. 근데 이제 가중치 감소하는 그 부분을 분리해서 정밀하게 학습 조정 가능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적합을 방지하고 또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하게 쓰는 게 바로 아담 W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다 팩터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 기존에 메모리를 좀 많이 차지하는 그런 문제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메모리 사용을 최적화하면서 동작할 수 있는 이런 옵티마이저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좀 대규모 모델, 좀 큰 모델, 메모리 사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델에서 메모리 사용을 좀 최적화하면서 돌릴 수 있을 만한 형태로 많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매우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고 효과적인 학습률을 조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큰 모델이나 뭐 아니면 제한된 메모리 환경에서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메모리에 문제가 없다고 치면 빠르게 할 때는 나담, 아니면 우리가 과적합 방지하고 일반화 성능을 높이자 하면은 아담 W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그냥 아담을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더 대규모 큰 어떤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또 옵티마이저가 여러 개 있는데요. FTRL, 그다음 라이언 이런 게 있습니다. FTRL은 이게 이제 대규모 온라인 학습 문제,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그런 문제에 특화된 형태의 옵티마이저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강력한 어떤 레귤러라이제이션, 정교화하는 방법과 온라인 학습의 최적화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마다 그레디언트를 사용하지 않아요. 각 매개변수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그레디언트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이런 누적된 그레디언트값 그리고 정교화 요소를 기반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찾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스파르스한 그런 특성을 가진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효율적으로 동작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미 그 온라인 광고 이런 실시간 서비스 대규모의 기계학습 애플리케이션에서 널리 사용이 되고 있고 구글에서 광고 시스템 최적화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미 많이 유명한 옵티마이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결국엔 좀 더 대규모의 온라인 학습이 필요로 한 데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옵티마이저가 되겠죠. 그 다음 라이언은 말 그대로 라지 스케일, L의 라지 스케일, 그리고 인사이트 옵티마이즈드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최신 이제 옵티마이저 중에 하나인데 매우 큰 모델, 데이터를 좀 이제 매우 큰 모델과 데이터셋에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그리고 복잡한 모델 구조 이런 데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줘요. 그래서 대규모의 딥러닝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이제 사용할 만한 그런 옵티마이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초기 우리 SGD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부터 RMS 프루프까지 그 좀 이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한번 비교한 거 보실까요? 물론 이렇게 단순한 현실세가 이렇게 단순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래도 쉬운 어떤 형태에서 SGD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냥 머물러 버려요. SG는 일로 이제 최저점으로 못 빠져나오죠. 이렇게 못 빠져나오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 부분을 안장점, 그 새들 포인트라고 합니다. 새들 포인트. 지금 이 모양 자체가 그 말 위에 올리는 안장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안장처럼 사실은 여기가 로컬하게 보면 여기가 팽팽한 거예요. 여기가 더 이상 최저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못 나가죠. 여기 못 빠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다른 모델, 뭐 에이다 델타 같은 경우는 엄청 빨리 나가죠. 예. 그리고 나머지도 이제 빠져나오긴 하는데 뭐 순식간에 빠져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속도가 조금씩 다르죠.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좀 더 복잡한 그런 형태에서 자, 가긴 가지만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 SGD. 근데 SGD를 만약 쓸 거면 최저점을 도달하기 전에 멈추지 않도록 뭐 러닝레이스를 잘 조절을 해줘야겠죠. 에폭과 나머지는 이제 잘 빠져나오죠. RS 프로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이제 비교해서 보면 이 옵티마이저가 얼마나 빠르게 최저점을 도달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걸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배치입니다. 배치. 이게 뭐냐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학습하는 방법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치 학습은 전체 학습 데이터를 큰 하나의 배치 형태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배치로 처리하는 거야. 하나의 큰 배치.
전체 데이터셋이 엄청 커도요. 그냥 하나의 큰 배치다라고 생각하고 그 각 학습 단계에서 전체 데이터셋을 다 사용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셋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레디언트 계산은 안정적이죠. 안정적인 계산이 가능해요. 근데 업데이트가 이제 또 효율적이고 벡터화를 통한 최적화, 계산 속도가 빠를 수 있겠죠. 근데 이거에 장점이 있는데 반해 단점도 있어요. 결국엔 전체 데이터셋을 하나의 배치로 처리하다 보니 이 모든 데이터셋을 메모리에 다 로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로드해야 된다는 그 부담 때문에 데이터셋이 너무 크다면 이건 돌릴 수조차 없어요. 네, 돌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수행되기 때문에 좀 로컬 미니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온 게 미니 배치라는 개념입니다. 가장 널리,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인데요. 미니 배치. 그래서 전체 데이터셋을 어떤 작은 배치 단위로 나눠요. 그리고 각각의 나눠진 그 배치에 대해서 학습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미니 배치가 이제 모델의 파라미터 업데이트에 이제 사용되는 거죠. 메모리 요구 사항을 줄일 수 있어요. 왜냐? 아니 처음에 배치 그 전체 데이터셋을 하나의 배치로 사용하다 보니 메모리에 다 로드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 배치 사이즈만큼 배치가 작게 구분이 나눠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치 단위로 메모리에 올릴 그 배치 사이즈가 작아졌기 때문에 메모리를 좀 덜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 학습 프로세스를 병렬할 수도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이즈가 포함된 이런 그레디언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노이즈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한 번에 배치해 가지고 그 학습이 수행되는 그런 방법과 다르게 거기는 이제 그 로컬에 빠질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거와 다르게 로컬 최소 그 미니멈 위치에서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또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미니 배치는요. 조건이 미니 배치로 구분하는 그 기준, 그게 바로 배치 크기입니다. 배치 크기가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배치 크기에 따라서 학습의 안정성, 속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 사이즈를 너무 작게 가져간다. 이게 너무 작으면 또 좀 학습이 불안정하겠죠. 그때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배치 사이즈가 너무 작은데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학습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와 다르게 너무 큰 배치는 또 이제 메모리를 그 배치 사이즈만큼 차지하기 때문에 계산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또 단점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스토캐스틱 러닝입니다. 스토캐스틱. 자, 스토캐스틱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그 확률적 학습, 그 확률적 경사각법 SGD 이게 이제 각 단계에서 그 하나의 샘플 데이터 여러 이제 전체가 아니라 샘플들만 사용해서 모델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그대로가 아니라 그 데이터에서 일부 샘플링된 결과를 가지고 모델을 업데이트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사실은 더 빠른 업데이트가 가능하겠죠. 그다음 대규모 데이터셋에 적용하더라도 샘플링을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또 대규모 데이터셋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얼마나 샘플링을 몇으로 몇 개씩 할지가 그냥 우리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도 이제 좀 이제 적게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작위성을 고려한 형태의 샘플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로컬 미니멈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또 글로벌 미니멈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의 노이즈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단점으로는 이 노이즈가 크다라는 것, 그래서 학습 과정이 불안정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좀 섬세한 학습률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단점으로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과정인데요. 보면은 그 전체 배치, 그러니까 풀 배치죠. 배치로 가는 경우에는 뭐 불안정한 요소 없이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수렴하는 형태니까 최저점으로 빠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어떻게 보면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와 반해 미니 배치는요. 그 중간중간 이제 데이터를 쪼개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미니 배치가
찾아가는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나눠서 하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바로 가지 않고 이렇게 움직임이 변동성이 좀 있는 형태로 가죠. 이제 그거 반해 이제 스토캐스틱은요. 그 전체 데이터의 샘플링을 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더 변동성이 크죠. 어떤 방향성이 있는 형태라기보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그 주변에 이제 좀 크게 변동을 가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 방법으로 가느냐, 미니 배치로 가느냐, 아니면 스토캐스틱으로 샘플링 형태로 가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다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뭐 배치로 가면 좋겠지만 배치 자체가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대용량의 데이터셋을 못 다루니까. 그래서 그걸 좀 더 개선한 게 이제 미니 배치인데 미니 배치가 딥러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토캐스틱도 쓸 수는 있지만 미니 배치로 이제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와 다르게 이제 미니 배치가 좀 더 선호되는 그런 학습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습률과 에폭에 대한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학습률,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옵티마이저가 경사하강법,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여러 가지 매개 변수가 업데이트되는 그 업데이트 속도를 결정하는 게 바로 러닝 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률에 따라서 업데이트 이제 단위가 결정이 되는데 모델의 가중치, 우리가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얼마나 조정할 건지를 정하는 게 바로 학습률입니다. 학습률이 너무 높다. 그러면요. 아니 모델이 학습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 최저점에서 최소 손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오버슈트, 발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점으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발산이 돼서 학습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와 반응에 러닝렛이 너무 낮다. 너무 낮으면 또 학습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그 느리다는 것 때문에 로컬 미니멈이나 아니면 셋tle 포인트 이런 데서 쉽게 멈춰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또. 그래서 이거 학습률이 너무 낮아도 문제고 너무 높아도 문제입니다. 근데 이 학습률이 적절한 게 어떤 거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바로 얘기할 수는 없고 실험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게 이제 러닝 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종종 학습 중에 이제 동적으로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학습 중에 그 학습률 스케줄링을 통해서 그 학습률 러닝 레이트 자체를 이제 동작 중에 어느 정도 값을 수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를 이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동적 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폭인데요. 에폭은 이제 우리가 지금 학습에 사용할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전체 데이터셋을 한 번은 다 모델에 한 번 넣었다. 완전하게 모델의 학습을 한 번 다 시켰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 에폭이 원 에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폭을 한 번 다 수행한 거죠. 근데 이 에폭 수가 결국엔 학습을 몇 번이나 할 거냐를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데이터셋을 몇 번, 전체를 몇 번씩 볼 거냐. 그러면 이제 이게 에폭 수가 몇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델이 훈련 데이터를 에폭을 많으면 더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좋겠죠. 그래서 더 복잡한 패런을 학습할 수도 있죠. 근데 너무 많이 에폭을 가져가면 그것조차도 이제 오버피팅 되는 과적합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시간을 불필요하게 길어지게 만드는 그런 또 제약이 있겠죠. 그래서 이 에폭의 수는요, 보통 이 검증 데이터셋의 성능을 기반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 밸리데이션 할 때 얼마나 에폭 수를 얼마나 하면 좋을지를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모듈이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서 더 이상 개선이 되지 않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면 이제 그 조기 종료하는 형태로 많이 씁니다. 얼리 스타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폭을 몇으로 줘든 상관없어요. 얼리 스타핑을 하면요. 얼리 스타핑을 걸게 되는 순간 이제 에폭은 뭐 1000을 걸든 10,000을 걸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여기에 대해서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능이 더 이상 개선되지 않는다라면 그냥 중단을 시켜버려요. 더 이상의 에폭이 진행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얼리 스타핑이 이제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 이 딥러닝에서 러닝 레이트와 에폭 이게 어떻게 중요하냐면 이 모델 학습 과정을 조절하는 가장 좀 어떤 핵심적인 파라미터들이에요. 하이퍼 파라미터.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모델이 어떻게 학습을 할지, 얼마나 일반화하게 동작시킬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학습률과 F4. 학습률이 너무 작으면 F4는 그만큼 늘려야 되고요. 근데 학습률이 너무 크게 가져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어떤 값을 지정을 잘 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은닉층과 은닉 노드입니다. 자, 은닉층과 은닉 노드, 히든 레이어, 그 다음 히든 노드인데, 우리가 이 딥러닝이 기본적으로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의 은닉층, 다수의 은닉층을 가진다라는 그 기본 구조가 있었죠. 그래서 딥러닝은 이 은닉층, 은닉노드 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큰 복잡성을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또 값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특성의 수를 몇 개로 할지 그 수, 패런을 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가 얼마나 복잡한 함수를 근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척도, 이것도 은닉층과 은닉노드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은닉층의 수를 늘리면 뎁스가 늘어나요. 왜냐면 깊이가 늘어나는 거죠. 그거와 다르게 은닉층의 노드 수를 늘린다, 노드의 수를 늘린다라는 건 위드입니다. 그래서 은닉층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더 복잡한 패런, 비선형 관계 학습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고차원의 데이터에서도 좀 더 세밀하고 추상적인 특성 추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은닉층이 많아질수록 그 모델의 매개 변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오버피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깊어지다 보니까 딥한 문제, 뎁스가 높으면 기울기 소실과 같은 베니싱 그레이던트 프로블럼이 똑같이, 아니면 기울기가 폭발하는 그런 문제 똑같이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깊으면 깊을수록 학습 과정은 더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근데 또 층을 늘리는 것보다 누련수를 늘리자. 그러니까 은닉층에 있는 노드의 수가 그 어떤 그 층이 만약에 뉴런이 많다. 그러면 포착할 수 있는 특성, 다양성의 양을 결정할 수 있죠. 다양성과 양을. 그리고 더 많은 노드가 있을수록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리고 은닉 노드가 많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량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 복잡한 함수를 더 잘 근사할 수 있지만 과적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과적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 가능한 학습 데이터 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양이 많다? 그러면 당연히 노드 수가 많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양이 적다? 그러면 노드의 수를 줄여서 복잡성을 좀 낮추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적절한 수가 몇이냐? 은닉층의 수, 은닉 노드의 수 몇으로 해야 되냐? 그 또 최적인 거를 이제 결정하는 게 사실은 좀 더 경험적인 방법으로 이제 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데이터의 특성이 어떤지,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아니면 과적합이 될 경향이 있는지 이런 걸 고려해서 실험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실험도 사실은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의 성능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뭐 좀 더 뭐 자세히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뭐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런 걸 사용할 수도 있고, 결국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적절한 수를 결정한다는 건 과적합을 방지하고 일반화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수를 이제 우리가 실험적으로 좀 찾아내야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딥러닝은 어떻게 보면 이 오버피팅과의 싸움입니다. 딥러닝 자체의 구조가요, 굉장히 이제 뉴런의 수가 많다고 가정을 하면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특성들을 이제 반영할 수도 있지만, 그와 다르게 이제 모델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크다라는 것, 은닉층의 수, 뉴런 수가 많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오버피팅이 조금 발생을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오버피팅을 줄일 수 있는 이제 방법들도 여러 가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모델의 크기를 축소하자. 모델 크기 축소가 간단하죠. 그 가지고 있는 은닉층의 수랑 뉴런 수를 줄이면 모델의 용량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그리고 더 작은 모델은 사실은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 수가 적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오버피팅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 크기를 축소하는 방법이 해결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있습니다. 레귤러라이제이션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선형 회계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L1, L2 이 정규화를 많이 쓰는데요.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은 가중치 파라미터의 제곱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로스 펑션에, 코스트 펑션에 추가하죠. 이제 비용이 추가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델이 가중치가 너무 큰 값을 가지는 것을 제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특정 가중치가 너무 높은 값을 갖게 되면 그걸 통해서 이제 오버피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 가중치 값이 너무 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페널티를 주는 형태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L2 레귤러라이제이션, L1 레귤러라이제이션. L1은 이제 그 제곱은 아니고 가중치의 절대값에 대한 해당하는 값의 그거를 이제 비용에 추가하는 거죠. 근데 L1 같은 경우는 일부 가중치를 이제 0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피처 셀렉션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오버피팅을 막을 수 있는 건 오버피팅이 되는 걸로 보이면 그냥 조기 종료시키는 방법입니다. 얼리 스타핑.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능이 개선되지가 않아요. 학습을 해도. 그러면 그냥 중단시키는 거야. 더 이상 하는 것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리 스타핑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훈련 데이터를 이제 좀 과도하게 최적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자원, 시간 절약, 이것 때문에 뭐 얼리 스타핑은 거의 기본으로 가져가야죠. 그 다음에 이제 디케이, 그 감소시키는 건데, 러닝 레이트 자체를 디케이 시키는 건데, 학습률을 좀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학습률을 계속 똑같은 값을 유지하지 않고, 초기엔 빠르게 해요. 그러다가 점차 줄여나가는, 이거를 이제 그냥, 그 스케줄링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초기에는 좀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최저점의 근처에 가면 가장 최소점이 어딘지를 찾아야 되는 미세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러닝 레이스 크게 계속 가져가기보다 점점 줄여 나가면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도록 하는 게 이제 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또 이제 오버피팅을 줄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드랍아웃입니다. 자, 딥러닝에서 이 오버피팅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학습 과정에서요. 이게 지금 전상적인 이 신경망인데 학습 과정에서 무작위로 일부 노드를 제외시켜 버립니다. 이제 비활성화 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연결도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비활성화 시켜 버리면서 결국엔 네트워크의 일부분만을 사용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로 우리가 이제 뭐 신경망의 전체 크기를 줄이진 않지만 크기를 줄인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과도한 그런 의존성도 줄일 수 있고 그 각각의 뉴런들에 대한 독립성도 증가시킬 수 있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이제 오버피팅을 줄이는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있습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그 각각의 층에서 그 신경망의 층에서 출력값을 정교화를 시키는 과정을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층에서 결과적으로 내뱉는 그 출력값을 정교화시켜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학습을 좀 더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이게 원리상으로는 내부 공변량의 변화를 줄이는 거야. 그래서 좀 더 빠르게 학습시키고 과대적합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는데 보통 과정 속에서는 이제 풀리 커넥티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신경망이 있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치는 사이에 이 사이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칩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이 수행되기 전에 어느 정도 노멀라이제이션을 된 결과에 대해서 렐루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치 이제 처리할 때 노멀라이제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다른 위치에 있는 이런 값들 분포도 이제 정상 분포에 위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학습이 굉장히 빨리 이제 학습되는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제 그냥 노멀라이제이션 없이 할 경우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최저점을 찾아야 되는데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다 보니까 불과 이제 3번 만에 최저점으로 향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기술들을 배치 정교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인데요. 데이터를 확장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는 훈련 데이터의 양을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늘려요. 자, 이제 뭐 간단하게는 이제 이미지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미지는 뭐 회전하거나 이동하거나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아니 색상을 바꾸거나 채도, 뭐 명암, 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게 어그멘테이션입니다. 그래서 모델이 좀 더 다양한 패런, 변형을 학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세계의 변화에 더 강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버피팅에 대한 문제, 오버피팅은 이제 모델의 어떤 크기에 대비 모델이 이제 큰데 데이터는 작아서 그래서 이제 과적합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좀 더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데이터도 확장시켜서 여러 다양한 패런 변형을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어그멘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어그멘테이션을 하게 되면 이제 모델의 이제 크기에 맞게 다양한 어떤 데이터의 확장이 됐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일반화 성능이 이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딥러닝 모델 최적화입니다. 자,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각각 배웠던 개념과 방법들이에요. 여기 보면 각각의 개념과 방법들. 뭐 데이터를 초기에 스케일링하는 것, 그리고 이제 학습 단위, 배치로 할 거냐, 미니 배치로 할 거냐, 스토캐스틱으로 학습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한 단위를 결정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러닝 레이트, 학습률과 에폭을 결정하는 부분, 그 다음 은닉층의 수, 뉴런의 수를 결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뭘로 할 건지, 그 다음 가중치 초기화는 어떤 형태로 수행할 건지, 그 다음 옵티마이저는 뭘로 선택할 건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오버피팅이 발생했을 때 오버피팅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규제 혹은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지, 자, 이 모든 과정이 잘 맞물리면서 조정이 돼야 이제 딥러닝 모델이 최적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맞춰가면서 수작업으로 뭔가 이제 찾아내는 게 어려울 수 있으면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이 최적화에 대해서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여러 도구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튜닝, 이걸 조정하는 이런 튜닝 과정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형태의 라이브러리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잡아서 이제 범위를 정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돌려보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계속 돌려보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최적화된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튜닝을 여러 번 수행하는 형태로 이제 하는 라이브러리들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신경망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과 같은 그런 깊은 네트워크를 가지는 그런 다층 신경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목적, 데이터의 유형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신경망 중에 하나가 바로 합성곡 신경망입니다. 합성곡. 이거는 이제 컨볼루션 신경망이라고 부르는데요. 합성곡, 컨볼루션. 이제 그 신경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성곱 신경망은요, 사실 인간의 그 시각 피질의 어떤 메커니즘을 잘 본따서 만들어진 그런 형태입니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그 비주얼 코텍스라고 하는 그 시각 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시각적 정보를 가지고 바로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피질 간의 어떤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로부터 시각 정보에서 존재하고 있는 뭐 얼굴이나 어떤 특정 개체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각 구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시각 시스템은 이런 1차 시각 피질에서 처리가 되고 그 일부의 그 정보가 2차 시각 피질로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여러 이제 차수의 시각 피질로 전달이 돼서 좀 더 복잡한 정보 처리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지는, 즉 정보 자체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이제 추상화되고 이렇게 특징들, 중요한 특징들을 추출해 나가는 그런 이제 인식 과정, 이런 게 이제 과정이 시각 피질의 시스템의 동작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받았을 때는 처음에는 뭐 엣지나 라인과 같은 이런 저수준의 좀 더 단순한 형태의 이제 그 정보만 가지고 있다가 점점 시각 피질을 거칠 때마다 뭐 쉐입과 같은 이런 정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끝에는 얼굴, 객체, 무슨 개체다 라는 정보까지 얻을 수 있는 이런 시각 피질 원리를 동작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점차 시각 피질에서 정보가 모이고 모여서 최종적인 원하는 그런 추상화된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볼 수 있게 되는 이런 과정. 그래서 엣지나 라인이었지만 쉐입, 오브젝트, 페이스 단위로 이렇게 점점 추상화돼서 볼 수 있는 이런 피처들의 단계.
이게 바로 이거 시각 피질의 어떤 시스템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 그 시각 피질의 시각 인식 시스템에 대한 그 체계를 좀 본따서 만들어진 게 합성곡 신경망입니다. 이 합성곡은요, 이 다양한 시각적 자극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각 인식 체제의 영감을 받았고, 그리고 시각 피질의 이 신경세포가 사실은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어떤 반응하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 어떤 정보를 모든 걸 다 받아들이기보다 우리가 이제 특정 영역,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영역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처럼 그 CNN의 합성급 연산도요. 이미지의 그 로컬 영역, 이걸 이제 우리가 수용장이라고 하는데요. 리셉티브 필드라고 합니다. 아까 그 그림에서 보면 이 부분이 리셉티브 필드예요. 이 로컬, 이미지의 전체가 아닌 로컬 영역의 수용장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CNN 원리도 그런 식으로 이제 연산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각 학점곱 이 층이요. 다양한 필터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미지의 로컬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가장자리, 엣지, 텍스처, 색상 이런 것들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의했던 그 필터가요. 그런 어떤 특정 해당 영역의 그 특징에 반응을 해서 이 특징 그 피처 맵이라는 걸 생성을 합니다. 활성화된 그 피처 맵을 생성을 해요. 그래서 입력 이미지로부터 어떻게 보면 저수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추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특징들을 조합해서 좀 더 고수준의 추상적인 특징을 추출하는 형태로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층에서는 이제 간단한 가장자리를 인식하고 그리고 깊은 층에서는 복잡한 객체 패턴을 인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동물의 시각 시스템처럼 CNN도 이 신경세포도 이제 계층적으로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층을 여러 층을 두고 그 CNN이 계속 여러 복합적인 층을 가지고 그래서 1차 시각 피질에서 처리하는 게 2차 시각 피질로 전달되는 것처럼 그 층을 계층을 나눠서 처리하는 형태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점점 추상화되게 그리고 시각 인식 과정에서 중요한 특징들이 추출되는 형태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비슷하게 살펴보면 이 시각 피질과 합성곱의 비교입니다. 이 시각 피질에서도 똑같이 이 정보가 점차 전달되면서 이런 그 시각 피질이 그 수용장을 거칠 때마다 중요한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 과정을 그대로 이 이미지에 대해서 합성곱 연산도 똑같이 비슷한 구조로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할 수 있는 그 지역적 특징들이 이제 연산을 거치면서 계속 과정하면서 이제 추상화된 어떤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 그래서 이 층을 여러 단계로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CNN 합성곱 신경망은요, 이미지 인식, 비디오 분석, 그다음 자연어 처리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 데이터를 처리할 때 좀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개체를 인식하고 분류하는 작업에 자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냥 주요 특징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공간적 계층 구조랑 매개 변수의 공유, 그다음 변형에 강인하다라는 이 특징, 이 세 가지 특징을 좀 가져가는데 공간적 계층 구조, 즉 저수준 특징부터 고수준 특징까지 계층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라는 이 구조.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초기에는 간단한 특징, 그다음 깊으면 깊을수록 복잡한, 복합적인 이런 특징을 학습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매개 변수가 공유됩니다. 그 필터의 가중치가 이미지 전체에 공유되기 때문에 뭐 어떤 완전 연결, 그러니까 이제 덴스 레이어처럼 그 풀리 커넥티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딥러닝 인공신경망이 풀리 커넥티드 완전히 연결된 형태의 네트워크 신경망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수의 매개 변수만 가지고도 학습하고 그 다음에 과대적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 장점이 특징으로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형에 강인한 특징을 가지는데요. 뭐 이미지가 뭐 사실은 어떤 변형, 이동, 뭐 회전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그거에 이제 강인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필터 이미지의 모든 영역에 동일하게 이제 적용돼서 그 위치 변화에 따른 영향도 덜 받으면서 이제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합성곱 신경망의 이제 구조인데요. 좀 구조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구조를 보면
입력 이미지에 대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거칩니다. 자, 이 이미지의 특정 영역이 여기에 해당할 정도로 이거에 대해서 합성 곱을 하기 때문에 주요 특징들만 남기고 그 중에서 최대값인 걸 다시 한번 맥스 풀링을 거쳐요. 그래서 커널, 이 5x5짜리 커널을 가지고 컨볼루션 연산을 거친 다음에 그 연산의 결과를 2x2짜리 맥스 풀링을 거쳐서 좀 더 축소합니다. 2x2짜리니까 이제 그대로 반의 크기로 어떻게 보면 이제 4분의 1의 크기로 줄어들죠. 이 4분의 1의 크기로 줄어든 상태에서 다시 5x5짜리 컨볼루션을 거치고 그 다음에 2x2짜리 맥스 풀링을 거쳐서 좀 더 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어떤 로컬의 특징들이 점점 중요한, 좀 더 추상화되고 중요한 피처로 남아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이제 전체 플래튼 시키고 이 특징들 중에서 지금 현재 이게 무슨 숫자인지를 맞추는 그런 분류로 이렇게 마지막에 거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뉴럴 네트워크의 일반적인 그 풀리 커넥티드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풀리 커넥티드 2번 마지막에 거쳐서 최종적으로 숫자가 몇인지를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 분류 문제에 CNN을 쓴 겁니다. 자, 이런 동작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전반적인 그 합성곱에 대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CNN이 이 구조적으로 이 합성곱층이라는 부분, 아까 봤던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봤던 것처럼 입력 이미지의 여러 필터, 근데 이 필터를 커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필터 커널을 적용해서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필터는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감지해요. 예를 들어서 뭐 가장자리다, 색상이 어떻다, 질감이 어떻다, 이런 거에 이제 특화된 형태의 필터죠. 이 필터를 이미지 전체에 슬라이딩을 계속하면서 그 부분을 계속 보면서 그 위치의 필터, 입력 이미지 요소별 곱을 한 다음에 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터가 입력 이미지에 대한 요소의 곱합, 그래서 합성 곱입니다. 예, 다 합치고 곱하고 합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합성 곱. 이 계산을 하는 게 컨볼루션 연산이에요.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이제 CNN으로부터 온 그 컨볼루션 연산 과정 후에 비선형성을 또 도입하기 위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렐루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풀링, 그 풀링 과정에서는 그 피처 맵을 크기를 줄이면서 그 주요 피처를 보존을 합니다. 계속 이제 크기를 줄이면서 중요한 게 뭔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봤던 것처럼 맥스 풀링 과정을 거쳐요. 그 최대값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입력된 피처 맵에서 그 특정 영역, 그 풀링 그 크기에 맞춰서 그 중에 최대값을 다 더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모델의 계산 부하를 줄일 수 있죠. 풀링을 거치면 중요한 것만 남고 크기가 축소되니까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과대적합을 방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마지막 연결층을 통해 가지고 합성곱과 풀링층 거쳐서 나온 그 특징입니다. 그 특징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분류하고 레이블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상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위치를 하고요. 그리고 분류라고 치면 그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마지막에 소프트매스와 같은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합성곱이 과연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동작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입력 이미지에 제가 필터, 커널을 적용해서 특징을 추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필터는 이제 그 해당하는 크기에 만한 크기에다가 특정 어떤 특성에 반응을 하는 형태. 그래서 그 특징을 감지한다는 뜻은 반응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필터가 일반적으로 3x3, 5x5 이렇게 좀 작은 걸로 가져가고요. 보면은 이제 여기 예제로 보면은 지금 현재 전체 이미지가 있으면 이 노란색 부분이, 이 주황색 노란색 부분이 이제 필터의 크기만큼 들어가는 겁니다. 얘가 이제 3x3짜리 크기를 가지게 되면 그 각각의 필터의 값이 여기 빨간색으로 적혀져 있는 이 값들 101, 010, 10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X자 모양으로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죠. 그래서 X자 형태의 값만 반응해서 가져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3x3짜리로 슬라이딩 하면서 계속 계산을 하죠. 그 계산된 결과가 여기에 최종 결과값으로 뜨는 겁니다. 그 전체 영역에 대해서 계속 이동시키면서 그 필터가 해당 영역의 원소의 곱셈을 한 다음에 결과가 이제 마지막 피처 맵으로 뜨는 것. 이게 바로 합성곱.
바로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입니다. 결국엔 이미지에서 이제 우리가 커널 연산을 통해 가지고 필터 연산을 통해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특징만 추출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나온 이 피처맵. 그래서 합성곱 연산의 결과가 이 피처맵이고요. 그래서 이 피처맵이 얼마나 입력 데이터의 특징이 필터에 의해서 얼마나 활성화됐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결과값입니다. 그래서 피처맵이 사실은 입력 이미지의 다른 특징을 이제 나타내는데 보면 이런 겁니다. 아니 자동차예요. 이미지로는 자동차입니다. 근데 그 자동차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거친 피처맵의 특징이 어떤지를 출력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로우 레벨의 피처들이 어떤 엣지, 가장자리의 어떤 특징들을 파악하는 형태로 피처맵이 만들어지죠. 사실 이거랑은 전혀 다르게 생긴 그 특징들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미드 레벨의 피처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이 자동차가 가지는 어떤 특징들, 바퀴는 약간 동그랗다라는 느낌, 그 다음에 이 엣지들이 표현되는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고수준의 하이레벨 피처들이 만들어집니다. 하이레벨 피처들은 좀 더 뭔가 조합된 자동차의 주요 특징 부위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나타내주죠. 그래서 결국엔 네트워크의 깊이에 따라서 좀 더 추상화된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게 이런 간단한 형태의 피처에서 좀 더 추상하고 복잡화된 이런 추상적인 정보들을 포착하는 형태로 피처맵이 달라지죠. 결국엔 이런 특징들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이게 자동차다라는 걸 분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다라고 하는 건 자동차가 가져야 될 만한 중요한 특징들이 있냐 없냐를 우리 스스로 어떤 판단할 수 있잖아요.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NN 연산에서 또 중요한 그 연산 과정 중에 필요한 게 스트라이드랑 패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트라이드 패딩 개념은 스트라이드는 그 필터가 입력 이미지에서 이제 슬라이딩 하는데 그 슬라이딩 할 때 얼마나 멀리 뛰어넘으면서 이동할 건지를 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크기가 크면 클수록 사실은 더 높은 간격으로 이제 슬라이딩을 하기 때문에 결국엔 피처맵의 크기는 작아지겠죠. 자, 보면은 1로 슬라이드 값을 정했을 때는 한 칸 한 칸씩 이렇게 움직입니다. 스트라이드 값이 1이면 이렇게 하나씩 움직여요. 근데 스트라이드 값이 2면 두 칸씩 움직입니다. 두 칸씩 뛰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엔 스트라이드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두 칸씩 떠버리니까 우리가 필요한 아웃풋으로 나오는 피처맵 크기는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패딩입니다. 패딩은 입력 이미지의 주변을 특정값, 보통 0으로 하는데 특정값으로 채워버립니다. 자, 이미지 크기를 패딩을 추가하면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필터의 합성곱 연산 이외에도 원래 이미지 크기를 유지하거나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가장자리 정보가 합성곱을 통해서 이제 좀 정보가 계속 유지되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가장자리 정보도 이미지에 가장자리에 이제 어떤 특정 개체가 있거나 하면 중요한 정보잖아요. 그래서 이 가장자리에 있는 정보를 유지를 하면서 이미지는 또 크기를 유지하면서 갈 때 패딩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패딩이 2인 상태. 그러면은 원래 원본 이미지에서 패딩이 두 개씩 다 추가됐죠, 이렇게. 예, 이 상태에서 스트라이드가 1이니까 한 칸씩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패딩을 1로 줬어요. 가장자리를 한 칸씩 다 추가했죠. 그런 다음에 스트라이드가 2니까 두 칸씩 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끝에 부분, 이 끝에 부분은 지금 컨볼루션 연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패딩을 준다 해도 이 패딩과 스트라이드를 적절하게 맞추지 않으면 여기 부분의 가장자리는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패딩 없이 만약에 합성곱을 수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패딩이 없으니까 피처맵 크기는 이제 점점 줄어들겠죠. 줄어드는데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미지에 이 가장자리 정보가 계속 손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패딩을 줌으로써 이제 이런 가장자리 정보 손실을 최소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좀 깊어져도 효과적으로 정보를 좀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크기를 유지하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스트라이드랑 패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풀링인데요. 풀링. 풀링이 피처맵의 크기를 줄이는 연산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은 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연산 과정을 보여드리면 보통 이제 맥스 풀링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피처맵에 지정된 영역, 뭐 2x2, 2x2로 이렇게 많이 한다면 치면 2x2 크기 내에서의 최대값을 선택하는 게 맥스플링이에요. 뭐 맥스플링 말고도 민도 있겠고 에버리지도 있겠는데 보통은 맥스 아니면 에버리지를 많이 씁니다. 에버리지는 이제 평균값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피처맵의 크기를 줄이면서도 중요한 특징을 유지한다는 게 플링의 개념이고, 그러니까 작아졌으니 계산량도 감소시키고 과대적 값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연산을 보면 자 이렇게 과정을 거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값만 취하는 거예요. 가장 큰 값. 여기 보면 3207에서 제일 큰 값 725죠. 여기서도 제일 큰 값. 그래서 큰 값만 가져온다. 그게 맥스플링이고요. 그리고 이 값에서 평균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평균 값을 여기다 넣어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맥스플링과 에버리지 플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또 순환신경망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이것도 그냥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경망의 구조를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모델들이 제안됐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미지와 같은 이런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나온 게 컨볼루션, 합성고에 대한 그런 신경망이면 이 순환 신경망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순차적이고 연속된 형태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경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 순환 신경망은 이제 순차적이고 이제 시계열 데이터와 같은 연속된 형태 그런 데이터를 좀 잘 처리하기 위해서 나온 특별히 설계된 신경망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연속된 거, 뭐 자연어 처리 같은 거, 자연어 처리도 이 문장이 단어의 연속이잖아요. 그다음 음성 인식, 음성도 이제 순차적으로 나가죠. 예, 그래서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이런 데서도 이런 순환 신경망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시간적인 연속성, 시계열 예측과 같은 이런 데에 이제 주로 사용되는 게 순환 신경망입니다.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각 뉴런 그 출력이 다음 시간의 단계의 입력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의 출력이 다음 시간 단계의 입력으로 전달시켜요. 값을. 그리고 또 전달 계속. 그래서 이걸 t만큼 계속 반복해서 전달시킵니다. 그래서 풀어보면은 이렇게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피드백 루프가 이렇게 있는 형태로 이제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형태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모형상. 근데 이걸 펼치면 사실은 연속된 형태의 구조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다는 특징, 그리고 과거의 정보를 기억하면서 현재 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특징이 순환신경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각 시간 단계의 상태가 계속 유지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 정보가 자동으로 네트워크에 따라서 이제 중간중간 업데이트 될 수도 있고, 그다음 새로운 입력에 따라서 이전엔 뭐였던 정보와 지금은 이런 정보라는 게 같이 반영돼서 우리가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 매 정보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입력으로 전달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 각각의 새로운 정보들이 이전에는 어떤 거였는지를 같이 반영해서 결과를 출력으로 내보낸다라는 그런 메커니즘이 이제 순환 신경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게 이제 LSTM인데요. LSTM은 Long Short Term Memory를 줄여서 LSTM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 LSTM은 나온 지 오래됐어요. 1997년도입니다. 1997년도에 제안이 됐는데 기존에 이제 좀 복잡한 시퀀스 데이터에서 좀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인데 이것 때문에 그런지 지금도 쓰일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LSTM을 쓰는 이유는 기존의 RNN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 RNN이 구조적으로 이제 장기 의존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롱텀에 대한 디펜던시. 자,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LSTM이에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LSTM. 그래서 LSTM은 장단기 메모리. 어떻게 보면 LSTM이 장단기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 의존성의 문제, 이제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기억을 못하게 되는, 이제 잊어버리는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돼서 나온 게 LSTM인데, LSTM이 이제 사실은 어떤 효과적이기 때문에 자연어 처리 음성인식 시계열 예측에서 RNN을 그냥 쓰기보단
이 LSTM을 사실은 주로 씁니다. 그래서 기계 번역, 테스트 센서, 감성 분석, 뭐 시간에 따라 변하는 음성 데이터, 시계열, 주식 시장, 날씨 예보 이런 거에 이제 주로 LSTM이 쓰이죠. 그럼 LSTM은 과연 어떤 구조로 돼 있냐? 이 LSTM은요, 이제 게이트를 둡니다. 게이트를. 그냥 단순하게 RNN 형태로 그냥 이전 값을 이후에 계속 보내는 형태가 아니라 그거를 얼만큼 보낼지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게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입력 게이트, 망각 게이트, 출력 게이트가 있는데 입력 게이트는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추가할 건지 현재 상태, 이 스테이트에 입력을 얼마나 추가할지를 결정하는 게이트 값. 그 다음 망각은 기존의 셀 상태에서 어떤 정보를 얼마나 버릴까, 망각할까, 잊어버릴까를 결정하는 게이트. 그 다음 출력 게이트는 어떤 부분을 얼만큼 출력할 건지를 결정하는 출력 게이트.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각각의 게이트들, 여기 게이트가 있죠. 그래서 이 게이트의 조절에 따라서 어떤 정보는 장기로 계속 기억을 하자.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는 장기로 계속 기억하겠죠. 어떤 정보는 잊어버려도 돼. 그래서 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겠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상태의 값으로 출력을 뭐가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출력 게이트. 그래서 이 게이트의 결국엔 조절이 LSTM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와 비슷한 GRU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LSTM과 비슷해요. 거의 성능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서 아니 입력 게이트와 망각 게이트를 합치면 안 될까? 그래서 입력과 망각 게이트를 업데이트 게이트라는 걸로 합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게이트에 별도의 리셋 게이트를 사용해서요. 이제 업데이트는 얼만큼 할지 조절하고 리셋 얼마나 이제 리셋할지 잊어버릴지를 결정하는. 그래서 사실상 파라미터를 하나 줄였어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수 줄인 게 게이트를 하나 줄였어요. 게이트를 줄이다 보니까 파라미터 수가 적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성능은 비슷하지만 효율성은 높인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 하나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텐데요. RNN 그냥 정보를 받아들여서 내보내는 형태. 그냥 전달에 대한 것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중요한지, 뭘 잊어버릴지, 뭘 장기로 가져갈지를 정할 수 없었죠. 근데 이 LSTM이 이제 그 이후에 어떤 게 중요하다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입력 게이트, 출력 게이트와 망각 게이트를 거쳐서 이렇게 복합적인 정보를 조절할 수 있는 게이트를 두었습니다. 근데 그런데 너무 많은 게이트, 그래서 그걸 좀 합치자 해서 이렇게 GRU와 같은 이제 게이트, 업데이트 게이트랑 리셋 게이트 가지고 이제 운영 가능한, 동작 가능한 형태의 GRU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발전된 형태로 인코더, 디코더 개념, 시퀀스, 그 다음에 어텐션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자, 이 어텐션 메커니즘은 우리가 전달할 때, 뭔가 정보를 전달할 때 여기 이렇게 어떤 자연어 처리해서 특정 문장이 나온 거를 인베딩해서 인코더를 거쳐요. 이 인코더에 거친 정보를 이 디코더로 전달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전달받은 값, 이거를 이제 이 컨텍스트를 전달받은 값을 디코더에 전달해주고 디코더에서 최종적으로 그걸 출력을 해주는데 보통 이 인코더, 디코더, 시퀀스 투 시퀀스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기계 번역과 같은 게 필요합니다. 아니 어떤 특정 영어를 특정 어떤 다른 독일어든 프랑스어든 이런 걸로 바꿔주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냐, 지금 현재 입력된 영어에 대한 정보를 인코더로 받아서 그 정보를 디코더에 보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번역된 결과로 출력하는, 근데 이런 데 이제 많이 쓰는 게 시퀀스 투 시퀀스입니다. 근데 시퀀스를 다른 시퀀스로 변환하는 작업, 이제 번역과 같은 이런 작업에 유용한데, 그래서 입력 시퀀스를 고정된 크기로 변환을 해요. 근데 이 벡터만 가지고 목표하고 있는 시퀀스를 만들어야 돼요. 이 S 하나만 가지고. 근데 이 S에 벡터에 이 고정된 크기 벡터에 얼마나 많은 걸 저장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제약이 있죠. 그래서 이 중요한 입력 시퀀스에서 중요한 부분에 어텐션, 주목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하는 부분의 정보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전달을 같이 하자라는 거야. 그냥 이걸 다 처리한 거에 대해서 일정 크기의 벡터로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중요했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어텐션의 값을 같이 주자. 그래서 조금 긴 어떤 시퀀스에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텐션 메커니즘이 도입되고요.
그래서 입력의 어떤 부분이 중요했고 영향이 있었어라는 거를 같이 이 어텐션을 통해서 전달받아서 학습시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게 이 이제 시퀀스랑 어텐션 메커니즘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 이후에 뭐가 나왔냐? 바로 어텐션 메커니즘. 이거 너무 좋다. 어텐션 메커니즘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은요. 기존의 순환신경망 구조 필요 없다. 자, 저희가 지금 RNN 배웠던 그 순환신경망, RNN, LSTEM 이런 거 순환신경망 구조 사용하지 않고 그냥 어텐션만 가지고 해보자.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논문 이름이 Attention is all you need예요. 그만큼 어텐션만 가지고 어텐션이 중요하다는 개념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특히 이제 병렬 처리를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자, RNN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뭔가 이전 값이 유해 값에 적용이 돼야 되는, 그래서 이 병렬 처리에 좀 제약이 있는데 이 트랜스포머는 병렬 처리를 가능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대규모 그 데이터셋을 빠르게 학습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가져가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구조만 사용한 벌트라는 모델과 그리고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구조만 사용한 GPT라는 모델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이거는 바이 디렉셔널 인코더예요. 바이 디렉셔널로 이제 우리가 양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인코더를 설계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구조는 트랜스포머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구조를 사용했고 그 양방향 컨텍스트를 고려할 수 있도록 바이 디렉셔널로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그 자연어 처리 타스크에서 미세 조정을 통해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는 게 바로 멀트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분류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자연어 처리 쪽에서 해야 될 거에 이제 좋은 높은 성능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이제 GPT는 인코더 구조만 가져간 게 아니라 디코더 구조만 가져왔습니다. 디코더. 근데 인코더는 입력을 받아들이는 이런 구조를 이제 쌓아가지고 만들어내는 특징인데 디코더는 이제 그 출력되는 그 부분에서만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디코더 구조만 이제 스택으로 쌓아서 만드는 게 GPT입니다. 근데 이제 이 GPT 이름이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예요. 트랜스폼을 썼는데 사전 학습된 트랜스폼을 썼는데 제너레이티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성형에 적합한 방식이 이제 디코더 구조만 택했기 때문에 뭔가 생성에 적합한 형태의 타스크에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 학습된 다음에 특정 타스크에 미세 조정해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텍스트 생성이 좀 더 강력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제너레이티브니까. 그래서 자연어 생성, 대화 생성, 다양한 NLP 타스크에 유용하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벌트, GPT,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발트라는 게 이제 계속 언어 모델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원래 아키텍처에서 인코더만 가지고 만들어지는 벌트, 로벌타 같은 벌트의 경량화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코더만 따서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생성형에 적합한 GPT, 블룸 같은 모델들이 탄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인코더, 디코더 둘 다 가져가자라고 해서 T5, 발트와 같은 모델이, 그래서 둘 다 두 개의 장단점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계속 이렇게 발전해서요.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뭐 GPT를 이용한 그 챗봇, 챗 GPT 같은 게 이제 탄생을 했고, 뭐 GPT 그 3, GPT 3, 3.5, 그 다음에 GPT-4, 그 다음 GPT-4.5까지 계속 이제 GPT를 발전시켜서 생성형에 적합한 형태의 다양한 어떤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딥러닝에 대한 어떤 기술들, 개념, 그리고 딥러닝의 어떤 그 원리, 그리고 딥러닝 신경망을 데이터의 형태에 맞춰서 뭐 컨볼루션, 그리고 리커런트, 순환 신경망, 그리고 순환 신경망의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트랜스포머, 그리고 벌트 GPT, 발트와 같은 모델까지 우리 한번 살펴봤습니다.